네, 2025년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저와 함께 한 해의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해줬었던 3대 지수입니다. 과연 2026년에도 좋은 희소식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미국 증시일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2025년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짐 크레이머, CNBC의 유명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The Year of Magical Investing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꺼냈는데요. 그만큼 2025년은 AI라고 하는 마법이 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마법이 함께한 2025년 어떤 키워드를 뽑아봤는가 몇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단연 AI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올해 정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전력, AI, 그리고 피지컬 AI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관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피 튀기는 관세 싸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 관세 이야기가 더욱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했죠. 이 리스크가 걷어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크게 오르는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한번 볼까요?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레임덕과 관련한 썰들, 은퇴해라, 사임해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연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금리를 끌어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미국의 에너지 보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우주 쪽도 있었죠. 양자 얘기 있었고요. 중국 이야기,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한번 키워드 꺼내봤는데요. CES 2025 1월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올 한 해였습니다.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다른 로봇 전략 전쟁이 계속됐었던 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아울러 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YTD로 얼만큼 미국 증시는 올랐는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이 31일 거래장이잖아요. 30일을 기준으로 종가 세워서 이제 YTD 수익을 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3% 올랐고요. S&P 500 지수 17%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오늘 0.4% 마이너스만 안 된다고 한다면 27이라는 숫자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정규장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의 수익 마지막까지 챙겨보셔야겠지만 일단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나스닥 지수도 21.6%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도 사실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가 많이 쏠려있는 지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와 중형주가 크게 움직인 한 해에 러셀 2000 힘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해줬습니다. YTD로 봐도 딱 보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지수 30번 넘는 사채가를 찍어줬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두 자릿수 넘는 올타임 하이를 찍어줬었던 정말 강했던 2025년의 미국 증시였다. 특히 러셀 2000까지도 사실 3번의 올타임 하이가 있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은 지수의 상승률을 가져왔는가?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M7이겠죠. 잠시 뒤에 M7 관련한 YTD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얼마나 맞췄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 기준으로 S&P 500 6,890포인트대를 찍어준 채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7%가 넘게 올 한 해 상승했다라는 건데 2024년에 보여줬었던 월가의 전망치입니다. 평균으로 내려보면 2025년 올해에 6,700포인트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평균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근접한 월가 의견은 도이체방크에서 나왔습니다. 19%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 2% 정도 오늘 더 힘을 내주면 좋겠네요. 7천 찍어주면서 마감하려면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까지는 못 갔지만 굉장히 이미 많은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한 채 마감한 2025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이체방크의 의견 아마 2026년에는 어떻게 냈을지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특집은 3부까지 계속됩니다. 3부에는 또 내년 관련한 구체적인 전망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지금 도이체방크의 7천 포인트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S&P 500 지수 종가 마감까지 오늘장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 두 종목을 뽑아보자 한다면 여기 있는 엔비디아와 또 뒤쪽에 있는 구글이 되겠습니다.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 놀랍게도 엔비디아 올 한 해에만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구글도 한번 볼까요? 구글은 더 놀랍습니다. 65% 넘게 급등세를 YTD로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AI 칩에 대한 경쟁이 정말 강했었던 올 한 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가 특히 연말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앞다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살짝 어려웠던 애플과 테슬라도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워낙 상반기에 잘 못 갔었고 테슬라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급등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예산안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한 모든 모멘텀이 다 깎여나간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상반기를 보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M7이라고 볼 수 없다. M5라고 묶어야 한다라면서 이 두 종목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반기에 또 끌어올리면서 애플은 9%, 테슬라는 12%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두 자릿수 넘었고요. 아마존은 왜 이러냐 이러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연초에 아마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과 2월 사이에 2023년부터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고쳐질 것 같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적 랠리로서 올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대비해서는 이미 주가는 2배 껑충 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원자재 선물에 있어서는 좀 혼조적인 흐름이 보여졌었던 올 한 해입니다. 특히 금, 은, 구리 연말 들어서 더욱더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약달러 시기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플레 해지의 요인으로 원자재가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더욱더 더해보자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에너지, 안보 또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서 원자재가 떠올랐다는 점, 금과 은의 전체적인 선물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I 랠리, 거기에 들어가려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야 되고 그 안에 쭉 깔리는 모든 전선에는 구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리도 31% 넘게 올랐는데 은이 정말 놀랍죠. 은이 131%나 YTD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 10% 넘는 하락을 그려갔습니다. 그 이유 한번 뽑아보자면 오펙 플러스에서 올 한 해 정말 증산을 많이 했습니다. 생산은 늘리고 원유 재고도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YTD 기준으로도 10% 빠진 만큼 WTI 선물 시장, 유가 시장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참 아쉽습니다. 나스닥도 두 자릿수 넘게 상승 마감했고 전체적으로 M7도 잘 갔는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12% 넘게 올 한 해 연초 대비해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 오히려 그만큼 2026년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별 누적 수익률입니다. 일단 원자재와 통신 미디어 쪽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원자재 쪽은 금과 은과 구리, 선물 시장에서 함께 보셨겠지만 베이직 머티리얼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요. 채굴주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몬트라든지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희토류 전쟁에서 MT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광산주단의 수급이 좋았다는 점 한번 회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미디어 단에서는 메타라든지 구글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앞서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YTD로만 60%가 넘는 수익률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만큼 광고 쪽에서도 그리고 통신 미디어단에서도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31% 상승했고요. 그 외에는 금융, 기술, 산업재, 역시나 유틸리티까지 AI랑 좀 묶어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인데 홀로 좀 부진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9월에 처음으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봤습니다. 그만큼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미국 증시 속에서 모기지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떨어지지 않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 자체의 투심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부동산 섹터는 좀 좋지 못하게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같이 기억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한 판에 모아보면 좋겠다 해서 묶어봤습니다. S&P 500 안에서 크게 상승했고 크게 하락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살짝 실수가 있었네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에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거래소는 나스닥 쪽으로 되어 있다라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샌디스크 일단 S&P 500 안에서 올 한 해 500%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무려 주가가 2025년에만 5배 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 290% 거의 300% 가까운 수익을 그려줬습니다. 마이크론도 240% 올라가면서 사실상 그 저장 장치의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려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서 좀 좋지 못한 모양새를 그려가지만 올 한 해에는 $140 넘게 쭉 올라주기도 했었던 코인 거래소 마켓 로빈후드까지 어찌 보면 상승률 탑5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럼 하락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트레이드 데스크가 67% YTD 기준으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광고 시장 안에서도 좀 레거시한 그리고 매크로적인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이 주가의 하방 요인을 키우는 어찌 보면 모멘텀이었고요. 파이저보도 비슷하게 금융단에서 67%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었던 만큼 부동산 관련해서의 종목도 약간은 낙폭을 그려내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현재 49%까지 어제장 마감 기준으로 YTD가 찍혀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부동산 쪽에서도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실험실 관련해서 좀 특수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쪽의 투자 위축이 조금 더 주가의 하방을 키웠다라는 평가 붙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데커즈 아웃도어 48%까지 밀렸었고요. 가트너도 47% YTD 기준으로 아쉽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장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2월 30일까지는 이러한 흐름들 그려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자, 한국인이 사랑한 종목들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순매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산 게 아니라 산 거에서 매도한 거. 판 것까지도 다 정리를 해보니 순매수가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홀딩을 그만큼 오래 하고 있는 거, 많이 사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65% M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구글이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마인, 이더리움이 정말 강했었죠. 한때는 4천까지도 뚫어주면서 이더리움의 정말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강했었던 하반기였는데요. 비트마인 일단 순매수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24% YTD로 상승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죠. 청정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력을 끌어오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네오클라우드라는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모멘텀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아이리스 에너지가 무려 290% YTD로는 상승했습니다.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15%까지 플러스를 그려줬고요. 메타 잘 간 가운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YTD로는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이 13F에서 버핏의
어찌 보면 픽을 받았다라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워낙 5월과 6월 사이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았는데 10월 들어서는 또 반등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 만큼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 오라클, 테슬라가 각각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가 많이 쏠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많이 사기도 했고 많이 팔았나 봅니다. 엔비디아도 40% 올라가면서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양자주도 이제 여기에는 이름을 올립니다. 리게트 컴퓨팅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사실상 양자의 쌍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들 정말 많이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관심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파벳, 애플, 브로드컴, 서클이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20% YTD 기준으로는 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급등 급락이 계속 이어졌었던 만큼 그 변동성을 예의주시했던 그런 서학개미 분들도 분명 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거래대금 탑10 종목도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한 해를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5가 있었습니다. CES 2026이 이제 곧 개최가 되죠. 다음 주에 어찌 보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CES 2025를 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 지나갔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젠슨항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이목이 쏠렸었던 CES 2025였습니다. 원래는 가전 전시회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전 회사들이 AI를 접목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기술 전시회로 변모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행사였습니다.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에서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올 초에만 해도 사실 양자 컴퓨팅이 IT, 클라우드의 새로운 차세대 대안 요소로서 막 떠오르는 샛별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젠슨항 CEO의 입에 조금 더 양자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면서 기대감이 많이 쏠렸었죠. CES 2025를 앞두고 크게 급등을 이어왔었던 앞에 함께 보신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일제히 1월에 젠슨항 CEO의 발언에 의해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자 상용화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만에 아이온큐가 40%까지 밀리는 그런 아쉬운 흐름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로보틱스, 코스모스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그만큼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구경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지포스 RTX 시리즈도 이때 공개를 했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다양한 키워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스타게이트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탁 등장을 합니다.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함께하는 컨소시엄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라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물씬 끌어올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트럼프 1기와는 다르다. 2기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키워드가 알려지면서 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웃도는 모습도 보여줬었던 1월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사이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친머스크적일 것이다. 우주 산업이나 여러 가지 FSD 쪽에서 훨씬 더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닦아주겠거니라는 기대감 컸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테슬라가 연중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도 그려줬던 지난 1월이었고요. 대신에 이렇게 끌어올린 게 1월 말쯤 들어서는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딥시크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죠. 설 연휴 기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대의장에서 이 종목이 빠집니다. 이 종목이 빠집니다. 알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결국은 중국의 LLM 모델 딥시크였습니다. 중국판 챗 GPT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기술주들의 투심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는데 그 이유가 개발한 비용은 저비용인데 효율 자체는 왜 이렇게 좋아? 저비용의 고효율, 엔비디아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챗 GPT의 이런 운용 능력이 이제부터는 중국에게 살짝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물씬 올라왔던 스타트 점이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딥시크가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2월 들어서는 3월까지 사실 이런 딥시크 여파를 벗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 강달러라는 키워드 놓칠 수 없겠습니다.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0대에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90 후반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강달러 2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107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강달러를 굉장히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쁜 강달러가 아니라 좋은 강달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예외주의, 강한 미국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강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피크아웃, 오히려 2월을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실제로 4월부터는 달러 인덱스 100이 깨지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워낙 관세 불확실성이 2월에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안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3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애플의 미국 내 투자 TSMC와 현대차가 또 이어갑니다. TSMC 대만을 지키기로 한 요인인지 1,000억 달러 추가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AI 쪽으로 또 한 번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에 4년 동안 나눠서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5 3월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블랙엘 울트라 차세대 아키텍처 공개가 있었고요. 퀀텀데이 열면서 사실상 양자주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젠슨항 CEO의 발언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는 선박 수수료 관련해서 미중 패권이 계속됐던 한 달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제 만들고 있는 선박 자체가 비중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 자릿수도 거기에 보태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도 비중을 키울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건조한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항만에 들어올 때 입항료를 내라라는 게 주요 발언이었는데요. 뭐 거기에는 중국에서 당연히 보복 수수료 관련한 키워드가 나왔었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 컸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대부분의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를 했거나 다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항만 수수료 매기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우려가 섞였었던 3월이었습니다. 4월로 한번 떠나볼까요? 4월은 그 유명한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뉴판이 등장했던 그 새벽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는 9조 달러가 넘는 정말 많은 거래 대금이 쏟아졌었고요. 대부분이 다 매도였습니다. 증시 자체가 핀비즈를 봤을 때도 굉장히 그냥 빨갛기만 했던 그런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관세 전쟁이 계속 커지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관세에 프리미엄이 붙듯이 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40% 관세 매기겠다. 그럼 우리는 125%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었던 4월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보잉기의 추가 인도 일단 금지라면서 제재를 걸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타코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동시에 공존하기도 했었던 4월이었습니다. 90일 유예를 발표를 하면서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하루에 9% 그리고 하루에 8%,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9%, 12%까지 크게 급등하면서 오히려 증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도 했었던 4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타코 장세다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4월 말쯤으로 가면서는 미국의 GDP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발목을 잡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물씬 올라왔습니다. 특히 샤메 법칙 기억하시죠? 실업률 0.5%포인트에 대한 그 키워드가 또 한번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었던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5월에 무디스가 여기에 더 찬물을 끼얹었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AAA에서 AA
원으로 오히려 신용등급을 한 번 더 줄여냈고요. 그 근거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단연코 4월에 발표했었던 미국의 GDP가 근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더욱더 힘들었었던 미 증시, 저는 이때 국내 증시를 많이 봤었고 국내 증시 관련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이 무디스의 여파로 같이 뉴욕 증시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들 그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올타뷰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립스틱 효과라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일수록 사람들이 립스틱만큼은 더 많이 사더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타뷰티 쪽으로 쏠리기도 했었고요. 버핏은 왜 화장품주를 담았을까라는 게 한 번 또 키워드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와 함께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날 버크셔 해서웨이는 하루 만에 5% 정도 주가가 쏟아지기도 했었던 5월이었습니다. 중동 순방을 돌았었던 5월 기억하시겠죠? 중방 순방을 나가서 사실상 6천억 달러라고 하는 빅 딜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AI 기술 협력을 함께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것이고 이런 중동을 또 하나의 AI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연코 수혜주는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술주들의 투심 좋았었고요. 보잉 쪽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관세 합의, 뭐 여러 글로벌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무역 관련한 이야기에는 항상 보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사의 또 다른 셀러가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유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에너지 안보도 키워드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토가 국방비를 GDP 대비해서 5%까지 상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던 6월입니다. 특히 지정학적인 갈등까지 고조가 되면서 방산주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MP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6월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도꼭지를 걸어 잠그는 가운데 이 MP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앞으로의 광산 채굴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만큼 히토류 외에도 광물주의 랠리가 이어졌었다.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이때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의 월간 상승률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M7에서 M5, 애플과 테슬라가 정말 힘들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6월이기도 했습니다. WWDC를 이때 진행을 했었는데 애플 워낙 실망스러웠던 행사였다라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중국 판매 부진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고요. 인도에도 관세, 중국에도 관세인데 애플 대체 이거 생산 공급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감도 피해갈 수 없었던 6월이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산안 이슈로 워낙 시끌시끌하면서 좀 굉장히 힘들었었던 6월이기도 했었고요. 역시나 전기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인도량에 대한 아쉬움들도 계속 나왔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제살 깎아먹기 시기다 해서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규제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비아디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던 6월이기도 했습니다. 자, 7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찍어줬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13만 가는 거 아니냐, 뭐 15만 달러에 대한 전망까지 나왔었던 7월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 클럽을 돌파한 4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달이기도 한데요. 호실적 그리고 중국 쪽의 H20 칩 수출 관련해서 굉장한 모멘텀을 받아갔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A16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8월 떠나보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3월에는 없었는데 이젠 있겠지. 언제까지 고금리야?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 소식이 조금 더 끌어와서 이더리움의 4,000달러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레임덕 설이 계속 나왔었던
8월이기도 했었는데 워낙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꾸준하게 들려왔었고요. 그 다음 장까지도 계속 이어졌었죠. 하지만 기사회생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가지고 있는 8월입니다. 인텔의 지분 투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측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물씬 올라오면서 인텔의 연일 급등세가 이어졌었던 한 달이기도 했고요. 정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을 키워서 TSMC에 또 다른 대안책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13F를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굉장한 지분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보여주기도 했었던 8월입니다. 자, 9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오픈 AI와 오라클, 엔비디아 이 세 개의 사실상 3사의 순환 출자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처음으로 올라왔었던 한 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메세라 사실상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화이자의 인수 발표가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애플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 아이폰 새롭게 나온 17 시리즈, 에어까지 중국에서 정말 잘 팔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왔었고요. 구글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출발을 보여줬었죠. DOJ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크롬 매각 안 해도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보겠습니다. 43일이라고 하는 미국 증시에서의 최장 기간 셧다운이 있었고요. 데이터 부재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에이펙 2025 진행이 됐었죠. 깐부회동 삼성동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젠스낭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함께 모여서 치킨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GPU 26만 장을 한국에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훈풍을 불어줬었던 젠스낭 CEO의 입이 있었습니다. GTC 2025까지 진행이 되면서 엔비디아는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1월은 엔비디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사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공매도 했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뱅크가 전량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면서 엔비디아는 힘들었고요. 그 빈틈을 구글이 약진으로서 어찌 보면 꿰뚫었습니다. TPU 공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나노바나나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구글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탄력을 받았던 한 달이었고요. 주식 분할 관련해서는 넷플릭스의 10대1 주식 분할이 있었고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일라이릴리가 거론이 됐습니다.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일라이릴리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11월이었습니다. 불프 시즌이었다 보니까 워낙 소비재 관련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K자형 소비가 점차 두드러지고 이 AI를 사용한 여러 가지 커머스 시장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월 보시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오라클발 쇼크가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 오라클에서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졌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만큼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과연 어디에서 인수할 것인가, 이 워너 인수전 관련해서도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던 12월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던 한 달이었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스페이스X IPO 쪽과 원자재 쪽으로 각각 꼽아봤습니다. 스페이스X는 직접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비상장 회사지만 데스티니 100이라든지 테슬라가 이런 스페이스X 쪽에 수급을 받아갔었다라고 12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사실상 굉장히 매지컬이 있었던 그런 투자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해가 참 마법 같은 투자의 한 해였는데 이제 끝났다. 2025년 끝났다. 2026년은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한번 계획을 잘 세워봐야겠죠. 내년도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얘기는 3부에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 특집 3부까지 계속됩니다. 2부에서 말아본 2025년 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좀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